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루테 갈디카스의 에덴의 벌거숭이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체로 번역에 문제는 없지만 제목만큼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리플렉션은 반사하다는 뜻 외에 반영하거나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Reflections of Eden이라는 제목은 에덴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여러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에덴의 벌거숭이들이라고 의역했습니다. 의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오역이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죠. 제인의 침팬지 이야기가 한편의 구연동화라면 다이앤의 고릴라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인 셈이고 비루테의 오랑우탄 이야기는 한편의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는 느낌입니다. 다이앤 못지않게 비루테의 글솜씨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인과 다이앤의 책만 보았다면 알 수 없는 그들 간의 이야기도 풀어내고 첫 남편 로드와 헤어지는 대목에선 같은 남자로서 아들 빈티가 태어났을 때 그가 느꼈을 자괴감이 그대로 와닿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렇게 느끼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야 하죠. 그 외에 현지인들의 사상과 종교 관련 내용도 유익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열대우림의 진짜 모습에 관한 세세한 묘사입니다. 비루테는 인류 태초의 고향은 온갖 것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동산이 아니라 생존투쟁이 지배하는 자비 없는 에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산은 자연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길들이고 문명화한 것이다. 태초에는 동산이 아닌 에덴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현실인지에 대해서 매우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과는 맞지 않기에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현지어로 숲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오랑우탄은 대형 유인원 중에서 우리 인간과의 관련성이 가장 먼 존재입니다. 유인원 모두가 그렇듯 염색체는 총 48개이고 덩치와 임신기간은 침팬지와 고릴라의 중간쯤이지만 출산 주기는 약 4년인 침팬지와 보노보와 고릴라보다 2배가량 더 긴 8년 정도입니다. 침팬지와 보노보 그리고 인간과는 달리 고릴라와 오랑우탄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놈이 암놈보다 더 크고 2배가량 더 무겁다는 것이고 둘째는 생김새만으로도 순놈과 암놈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죠. 침팬지와 보노보 그리고 인간은 순놈과 암놈의 생김새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컷 고릴라가 성숙해가면서 정수리부터 목 뒷부분이 크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수컷 오랑우탄은 성숙해가면서 얼굴 양쪽부터 목 전체를 둘러 볼패드라고 불리는 평평하고 시커먼 공기주머니가 생깁니다. 침팬지와 보노보와 고릴라 모두 검은색의 털이 빽빽하게 온몸을 덮고 있지만 오랑우탄만은 햇빛을 받으면 황금처럼 빛나는 젓갈색 털을 자랑합니다. 새끼일 때는 더 예쁜 오렌지색을 띠고요. 게다가 오랑우탄만 눈 두덩이부터 이마 부분이 거의 튀어나오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특히 새끼일 때는 눈이 더 동그랗고 커 보이며 그래서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지난 방송에서 침팬지와 고릴라의 공통점으로 언급했던 부분은 사실 오랑우탄과 보노보를 포함해 모든 대형 유인원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암놈은 7, 8세쯤 첫 발전기에 접어들어 2, 3년 후에 출산을 시작하고 순놈은 약 8, 9세쯤부터 독립의 고통에 직면해서 12, 15세쯤 성숙기에 접어들며 지능이 높고 도구를 사용하며 고아를 입양하지는 않고 매일 밤 새로운 잠자리를 만들며 암놈들은 가끔 자위행위를 하고 어린 암놈은 갓 태어난 새끼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데 앞으로 어미로서의 경험을 미리 해보는 이모 행동을 하죠. 다만 침팬지와 고릴라와 보노보의 갓 태어난 새끼는 첫 4, 5개월 정도 어미 배에 안겨 지내다가 이후부터는 등에 업히고 침팬지는 3, 4세부터 고릴라는 1, 2세부터 젖을 때는 이유기에 접어들지만 오랑우탄은 거의 어미 배에 안겨 지내다가 5세 정도가 되어서야 이유기에 접어듭니다. 침팬지와 보노보와 고릴라 모두 암컷들이 집단을 옮기지만 오랑우탄 암컷은 어미와 평생을 함께합니다. 침팬지와 보노보 수컷들은 그들이 태어난 집단에 남는 반면 고릴라와 오랑우탄 수컷은 각각 집단과 어미를 떠나 자기만의 집단과 삶을 구축해 나갑니다.
오랑우탄의 수명은 침팬지와 보노보와 고릴라보다 10년 이상 짧은 30년 정도고요. 침팬지와 보노보가 50여 마리에 달하는 가장 큰 집단 속에서 서열을 이루어 생활하고, 고릴라는 15마리를 넘지 않는 가족 겸 집단 속에서 일부 다처제의 가부장제를 유지하는데, 아시아 유일의 대형 유인원이자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영장류 중 가장 무거운 오랑우탄은 수컷은 홀로 암컷은 어미와 거의 단둘이서 생활합니다. 이런 사회 구조에는 상대적으로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건조한 아프리카와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우기에는 바닥이 거의 늪으로 변하는 아시아 열대우림의 환경 차이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아프리카 친척들과의 여러 차이점이 파생되었을 겁니다. 야생 오랑우탄은 먹을 것을 씹고 깨물고 껍질을 벗기고 따고 고르고 삼키는 데만 하루 8시간을 소비합니다. 열대우림에서 과일과 어린 잎은 넓은 지역에 분산된 데다 거대한 몸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 마리가 한 곳에서 또는 몰려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이면 더 먼 거리를 다녀야 하고 더 한참 동안 먹을 것을 찾아야 하며 찾아낸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데도 에너지를 낭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고독한 생활 방식은 본능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들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다른 유인원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랑우탄 생존 재단이 칼리만탄의 중앙에 설립한 고아가 되었거나 생포되었던 오랑우탄을 구조해서 수년간 돌보고 학습시킨 후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냐루멘탱 오랑우탄 정글학교가 하나의 사례입니다. 야생 오랑우탄에게는 생존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화는 그 다음이고요. 고릴라만 부자 관계가 강력할 뿐 나머지는 모자 관계 하에서 생활합니다. 침팬지와 보노보 모두 수십 마리가 함께 생활하지만 침팬지 사회는 수컷이 지배하기에 모자 관계가 가장 약하고 보노보 사회는 암컷이 지배하기에 모자 관계가 강합니다. 그러나 수컷은 독립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그리고 암컷은 평생을 어미와만 보내는 오랑우탄에 비교하면 턱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비루테도 나는 서귀토의 질투와 독점적인 소유욕을 이해했다. 야생 오랑우탄 새끼에게는 어미의 애정과 관심을 놓고 다툴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인원 중 유일하게 오랑우탄만이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성숙한 암컷끼리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 털 고르기를 해주는 일이 거의 없고 음식도 나눠 먹지 않으며 친구가 누군가와 싸워도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예의를 잊지 않죠. 성숙한 암컷끼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는 10중 8구 싸울 때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비루테는 오랑우탄의 우정은 함께 있으면 굳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오랜 친구 사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비루테의 해석도 맞는 말이지만 저처럼 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은 오랑우탄의 삶의 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리 조절과 감정 조절이라는 두 다리가 튼튼하게 받쳐줘야만 홀로 서기가 가능해집니다. 전자는 가족을 포함해 모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37의 한병철의 말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오픈하는 만큼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소위 에피쿠로스 학파의 아타락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뭔가를 바라지 않기에 마음에 불안이 없고 대체로 평온한 상태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감정이 크게 기복을 일으키면 혼자 남겨졌을 때 원래 상태로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는 고통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근처에 어미가 있는 암컷은 나은 편입니다. 수컷은 10세쯤 독립한 후로 암컷과 짝을 짓거나 다른 수컷들과 싸울 때를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철저히 혼자죠. 비루테는 오랑우탄 수컷이 평생 98%의 시간을 혼자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유인원 수컷들의 과시행동의 공통점은 더 큰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랑우탄을 제외하면 다른 유인원 수컷들은 소리에 시각적인 표현도 덧붙이죠. 싸움이 났습니다. 인간 남성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웃옷을 벗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신을 보여줘서 위협하기 위해서죠. 침팬지와 보노보는 나뭇가지를 비롯해 주위의 물건을 부딪히고 흔듭니다. 고릴라는 자기의 몸을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두 발로 일어서서 가슴을 두드리고요. 그러나 오랑우탄 수컷은 오로지 자기의 볼패드만을 사용해서 긴 외침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에 젊은 수컷들은 도망치기 바쁘고 암컷은 도망치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 쓰지 않으며 다른 성숙한 수컷은 그 소리만 가지고 상대와 자기의 우열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상대가 자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수컷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발정기에 들어선 암컷이 근처에 있을 때죠. 이때서야 두 수컷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두 수컷 간의 싸움은 비루테가 23년 동안 10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드문 경우죠. 놀라운 건 발정기에 들어선 암컷은 수컷들 간의 싸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오랑우탄 수컷은 자기의 분노를 한 곳에 집중시킬 만큼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열받으면 가까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심지어 새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침팬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소리만으로 우열을 예측한다는 건 인간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비루테는 다른 유인원들이 직접 축구장에서 뛰는 셈이라면 오랑우탄은 머릿속으로 바둑을 두는 셈이라고 명쾌하게 표현하죠. 이것은 엄청난 지적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랑우탄의 지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게리 샤피로에게 수화를 배운 암컷 프린세스의 사례가 충분히 보여줍니다. 비루테에 따르면 오랑우탄은 400종 이상의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대우림의 모든 식물종은 뒤죽박죽 섞여 있고 각각의 장소와 종마다 열매를 맺는 시기와 주기와 양에도 차이가 큽니다. 즉, 오랑우탄은 400종 이상의 먹이와 그것들의 장소, 그리고 열매 맺는 시기와 주기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지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먹이를 보면 일단 입으로 맛보는 직접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보와 비교해서 판단한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능력은 기존의 정보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궁금증 또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비교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랑우탄은 가장 먼저 인간의 턱 밑에 도달한 존재는 아닐까 싶습니다. 먹이와 관련된 지식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어미와 10여 년을 함께 보내면서 터득하고 학습한 결과이죠. 새끼 오랑우탄은 성숙한 수컷을 1년에 겨우 2-3번 볼 정도로 어미를 제외한 다른 개체를 관찰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특히 수컷들의 학습 능력 또는 모방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죠. 비루테는 오랑우탄의 짝짓기를 기술과 기회의 복잡한 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를 이루어 살지 않으므로 암컷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데다 평균 출산 간격은 8년이나 됩니다. 게다가 침팬지나 보노보처럼 발정기임을 알려주는 생식기의 분홍빛 부풀림이라는 시각적인 신호도 없고요. 또 수십 미터 높이 나무 위에서 생활하기에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가임기의 암컷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조차 어렵기 때문이죠. 오랑우탄과 보노보는 주로 얼굴을 마주보며 짝짓기하는 인간을 제외한 유일한 영장류들입니다. 침팬지는 가끔 그럴 뿐이고요. 대체로 오랑우탄 암컷은 평생 3마리나 그 이하의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망률은 낮고 영아 사례도 거의 전무합니다. 영아 사례가 거의 없는 유인원도 오랑우탄과 보노보뿐이고요. 끝으로 비루테는 인류의 선조가 대형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온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직립보행으로 인한 속도의 증가이고, 둘째는 성별에 따른 노동의 분업이라는 사회조직이며, 셋째는 구술 언어, 즉 말의 사용이고, 넷째는 출산 간격, 즉 인간의 엄청난 번식력입니다. 특히 인류의 선조를 제외한 모든 유인원은 고정된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적 변화가 인류의 선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소화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데 표정이나 동작이나 몇 가지 종류의 소리 외에 말이라는 또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랑우탄은 평균 8년, 침팬지는 5년, 고릴라는 4년, 원숭이는 2년 정도인데 반해 인간은 원숭이보다 더 빠르고 쌍둥이도 빈번하게 태어나죠.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에서 말했듯이 6.25 전쟁 중 우리의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 군대의 인해 전술에서 보았듯이 수적 우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다음 시간엔 마지막 유인원인 보노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